절대로 안 팔겠다던 회사가 지난달 말 사상 최대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 3,588개, 우리 돈으로 3,200억 정도 규모인데요. 근데 바로 그 시기에 골드만삭스 출신 25년 동안 부실적금만 들여다본 사람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을 했죠. 이 회사가 발행한 상품 지금 13% 저렴하다라고요. 회사가 코인을 파는 게 악재라면 이 사람은 대체 뭘 보고 반대로 계산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스트레티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숫자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는 지난 6월 29일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비트코인 수익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필요하면 보유한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도가 1조 9천억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이 개수로 치자면은 2만 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전체 보유량의 2.5% 정도를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 한 주 만에 3,588개를 팔았고 약 3,200억 정도 규모, 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매각을 단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 아픈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7월에 매도한 2,200개 정도의 평균 판매 가격이 한 개당 9천만 원 남짓인데 이 회사가 살 때 평균 단가가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손절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매도하고도 아직까지 84만 개가 넘게 남아있긴 하지만요. 5년 넘게 매수만 하던 회사가 결국에 손절까지 해가면서 매도했고 현금 보유량을 챙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매도하는 게 이 회사 하나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코인을 개설 시장에 공급하던 채굴 회사들, 지금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채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가 고점 1160에서 920까지 대략 5분의 1 정도 꺼졌다가 지난달 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 상장 채굴사들이 매도한 코인이 32,000개, 작년 1년치 합계를 석 달 만에 넘겼죠. 마라톤이라는 회사 혼자 15,000개를 넘게 팔았고요. 비트팜스라는 채굴사 대표는 아예 우리는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한데요. 코인 한 개를 캐는데 드는 평균 원가가 1억 1,90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시세는 9,600만 원 안팎입니다. 캘수록 손해겠죠. 반면에 그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로 돌리면 주식시장이 채굴사보다도 2배 넘는 값을 쳐줍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그림들이고 비트코인을 떠받치던 회사랑 채굴자가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 한가운데서 채권쟁이 한 명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킹 웨이라는 사람이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서 25년 동안 망해가는 회사의 빚들, 그러니까 부실 채권만 파고든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겨눈 건 비트코인도 아니었고 스트레티지 주식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제3의 물건, 이 회사가 발행한 STRC라는 상품인데요. 아니 회사가 코인을 손절하는 반에 그 회사가 만든 상품이 저렴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상품이 뭔지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STRC는 작년 7월 이때 상장이 됐었는데요. 회사가 쓴 어음에 가깝고 액면가는 약 15만 원이고요. 이걸 들고 있으면 회사가 이자처럼 배당금을 꼬박꼬박 현금으로 줍니다. 처음에 연 9%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12%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에 특이한 장치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자율이 매 달마다 새로 정해지고 가격이 액면가 아래로 떨어지면은 다음 달 이자율을 끌어올려가지고 가격을 다시 15만 원 쪽으로 끌어올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도 조절기가 달린 어음인 셈이겠죠. 그런 상품이 지난 6월달 크게 흔들렸고요. 약 14만 1천 원 하던 게 열흘 만에 10만 원대 중반까지 25% 넘게 추락해가지고 6월 말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6월 말에 현금 예비금 약 3조 8천억 정도를 쌓고 총 3조 원 규모로서 시장에 되사주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발표 당일에만 12% 넘게 반등하면서 지금은 1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OA의 계산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죠. 이 OA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 12만 7천 원은 앞으로 17년치 이자만 반영한 가격이다라는 거. 제 값은 14만 3천 원이고 그건 29년치 이자를 반영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 정도 저렴하다라는 건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계산의 전제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 푼도 안 오른다고 가정하고 나온 숫자라는 건데요.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 중에 먼저 갚아주는 형님벌 상품들이 있는데 그건 연 10%대 수익률에 거래되면서 동생벌인 STRC만 14% 수익률.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한 가격이 거래되는 거는 격차가 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자기 계산의 한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만든 표에서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이 되면요. STRC는 15만 원. 반대로 6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8만 6천 원이라고 적었어요. 코인이 무너지면 이 엄도 같이 다친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건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 회사의 대표라는 점은 잠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맞는 말인가 직접 한번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은 코인 84만 3,775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세를 곱하면 81조 원 규모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1년에 물어야 될 이자랑 배당금이 2조 6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81조 원을 2조 6천억 정도로 나누면은 대략 30년이 나옵니다. 물론 거칠게 어리만 숫자이긴 하지만요. 적어도 29년이라는 계산이 허풍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죠. 코인이 한 푼도 안 올라도 지금 들고 있는 것만 팔아서 30년 가까이 이자를 줄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겠죠. 회사가 정말로 코인을 팔아서 이자를 줄 거냐? 말로는 누구나 갚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상 최대 매각이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절대 안 판다는 신앙이 깨진 사건. 채권의 눈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 손해를 보고 팔아서라도 이자는 준다는 행동 증명이 된다는 거고, 같은 뉴스 하나가 주식장부에는 악재로 적히고 어음장부에서는 신용보강으로 적히는 이중장부인 셈입니다. 그럼 오웨이가 말한 안 올라도 29년의 재원이 바로 그 오르지 않는 비트코인 그 자체라는 뒤집기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실제로 이 회사는요, 우선주 배당을 지금까지 23번 연속으로 한 번도 안 거르고 줬고요.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17개월 넘게 매각 한도까지 합치면 25개월 정도치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세일러편에서 이런 회사들의 진짜 시험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신용의 실물 가격표가 바로 이 어음 가격입니다. 근데 이 논쟁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편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과 다를 겁니다. 먼저 잭 말러스, 비트코인 초강세론자고 전세계 2위 보유 회사인 21 캐피털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공개 회의론자인데요. 지난 6월달 11일에 회의에서 4층짜리 청구권을 동시에 갚아내는 계산이 자기한테는 안 풀린다라고 했었고, 그 당시 소량 매각을 두고는 시장 길들이기라고 같이 꼬집기도 했습니다. 코인은 믿는데 회사가 쓴 어음은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한 단어를 4칸으로 나눠서 보시면은 첫 번째 칸은 네트워크, 이건 난이도 조정으로서 작동이 증명됐습니다. 두 번째 칸은 코인 가격, 지금 9천만 원대에서 안팎에서 수요 논쟁이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회사 주식, 코인이 안 오르면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칸이 바로 회사 어음, 팔아서라도 이자를 주는 구조고요.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신용이 보강된 셈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마셔야 돼요. STIC를 사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이걸 직접 사고 파는 건 실효성도 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걸 공짜 경고 등으로 읽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금은 여름 신용 재평가 국면으로 봅니다. 코인 가격보다 회사 어음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시기라는 건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예요. 배당이 23회 연속으로 이행되고 있고, 현금과 매각 한도를 합치면 26개월치 이자가 확보되어 있고요. 최악의 가정에서도 제값이 시세보다 위라는 이런 계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판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배당 유예라거나 중단 공지가 나오거나 매각 한도를 조기에 다 쓰고 또 늘리거나 또 13만 원대 중반 회복에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때는 경기로 돌아서야 되겠죠. 확인하실 곳은 3군데면 충분합니다. 지금 가격 12만 7천 원, 액면가 15만 원 사이의 간격들, 월말에 나오는 다음 달 이자율 결정 공지들, 그리고 월요일마다 나오는 주간 공시에서 코인을 또 팔았는지 남은 한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은 코인 차트보다도 먼저 신호가 발견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 절대 안 판다던 회사의 사상 최대 매각은 역설적으로 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신용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25년 재채권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한 푼도 안 올라도 29년치 이자가 나온다면서 13% 싸다고 계산을 했고, 제가 직접 나눠본 어린 값으로도 대략 30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코인 가격이 아니라 12만 7천 원과 15만 원 사이에 저 간격들, 가장 먼저 켜지는 경고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경고등을 매주 월요일 단 1분 만에 읽어내는 방법들, 그러니까 코인보다 먼저 신호를 주는 그 숫자 보는 방법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아직 합의 못했다던 백악관이 하루도 안 돼서 합의에 따라 돌아섰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윤리조항, 민주당이 몇 달째 요구해왔던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백악관이 합의 내용을 보낸 곳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풀리면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쏟아질 뉴스 중에 뭐가 진짜 신호이고 뭐가 그냥 가짜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가려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방금 발표된 속보부터 빠르게 전달드려 볼게요.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의 코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크립토 인 아메리카의 엘리노어 테렉 기자가 전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신뢰도가 있죠. 국내에는 코인뉴스가 이 소식을 옮겼습니다. 백악관이 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에 합의했고요. 또 그 합의 내용을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라고요.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며칠에서 몇 주 안에 고쳐진 법안 문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은 8월 첫 번째 주가 지나면은 여름 후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워싱턴을 비우고 지역구로 돌아가는 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은 사실상 몇 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속보에 적힌 문장 그대로입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의 상원에서 몇 달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문턱의 주인공이 바로 윤리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이 속보를 시간을 딱 하루만 뒤로 돌려보면 훨씬 더 이상해지는데, 바로 전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일 오전 같은 엘리노 테렉 기자가 말한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만난 뒤에도 백악관은 아직 윤리 기준에 합의하지 못했고 업계는 여전히 새 법안 문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사이에 합의 못했다가 합의했다로 뒤집혀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이 뉴스에서 가장 이상한 대목부터 같이 보셔야 되겠죠. 아니 윤리조항이 뭐냐? 이름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해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들처럼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걸 제한하자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넣자고 몇 달째 버텨온 쪽은 민주당이었고요. 이 조항이 없으면 표를 줄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의라는 건요, 보통 요구한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백악관은요, 그 합의문을 요구한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 편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상함이 풀리려면은 지난 2달 동안 이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순서대로 다시 한번 깔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보도로 남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전부 다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지난 5월로 먼저 가볼게요.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기 직전 여야 협상팀과 백악관 실무진은 사실 윤리조항의 잠정 합의까지 갔었습니다. 그 합의의 핵심 장치는요. 만약에 연방법무부가 대통령 관련된 윤리규칙을 집행하지 않고 뭉갰을 때 각 주의 법무장관이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규칙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그 규칙을 억지로라도 지키게 만드는 강제 장치까지도 붙이자는 거였죠. 근데 이게 6월달에 뒤집혀버립니다. 공화당이랑 백악관 측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바로 그 핵심 장치를 도로 뺐어요. 협상 바깥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 어땠을까요? 이 소송 권한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까지도 나왔다는 게 이유였고요. 대신에 내놓은 대안들이 집행은 연방법무장관 혼자만 할 수 있게 하고 정 문제가 생기면 탄핵으로 다루자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기존 합의를 뒤집은 걸로 받아들였고요. 협상 분위기가 순탄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월이 되면은 이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민주당 쪽 협상을 이끌어온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화당이 내민 윤리문구는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지난주에 나온 새 법안 문구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단 한 표도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협상 바깥의 민주당 의원 몇몇은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대통령과 코인업계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이 법안에 반대하기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 분위기가 이 정도로 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전부 다 공화당 의원들이었고 몇 달 동안 민주당 쪽 협상을 이끌어왔던 그 의원은 초대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동 뒤에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게 이번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근거로서 하나씩 한번 꿰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꿰고 나면은 아까 그 이상한 대목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 그림 전체를 회사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월급을 깎는 품위서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서류의 최종 결제란이 하필 본인 자리인 회사예요. 이 윤리조항이 제안하려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 본인이 작년 당시 코인 쪽에서만 2조 원 안팎을 벌었다고 공시했을 정도다 보니까 이 조항의 관역이 정확히 거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백악관이 싫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는 순간 법안 전체가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겠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서명 거부해버리면 몇 달 고생한 게 통째로 날아가니까 도장이 떨어지기 전에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이 법안이 멈춰있던 곳은 여야 사이가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대통령 결재란이었던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켜줄 리가 없겠죠. 그럼 이제 처음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합의문이 민주당한테 간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에게 갔을까요? 이건 민주당을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 편 의원들에게 이제 그 문구를 넣어둔다고 결재가 끝났다고 통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여야 싸움처럼 보였던 이 교착의 마지막 자물쇠가요. 사실은 백악관이었다는 것들을 이 뉴스는 전달의 방향성으로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속보대로라면 그 자물쇠가 방금 전 풀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흥분을 방박자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했다는 것과 통과된다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법이 미국 상원을 넘으려면 여당 표만으로는 통과선에 모자라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백악관이 자기 거부권을 내려놓은 거지 표를 채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가지 더 짚어야 되겠죠. 합의했다는데 뭐에 합의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비공개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 합의가 알맹이 없는 빈 봉투라면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도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은요. 이 합의가 진짜인지 가려낼 순서, 감별 전차 3가지입니다. 먼저 며칠 안에 고쳐진 법안 문구가 실제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합의가 진짜라면 그 문구가 빨리 나오겠죠? 발표만 있고 문구가 계속 밀린다? 그렇다면 그 봉투가 빈 봉투일 가능성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구가 나오면 딱 한 줄만 찾으시면 돼요. 누가 이 규칙을 집행하는가? 아까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6월달 화가 났던 지점이 정확히 이 줄이었었죠. 그러니까 복귀 여부도 이 줄에서 갈립니다. 6월에 빠졌던 주 법무장관 쪽으로 되돌아 있으면은 민주당이 돌아올 문이 열린 거고요. 연방 법무장관 혼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민주당 지지가 한 표도 안 붙었던 이 지난주 상황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겠습니다. 한 줄이 표 전체를 가른다라는 거고, 그리고 몇 달째 이 조항을 조건으로 걸어온 민주당 협상파 2사람 라인의 첫 번째 반응을 보셔야 되겠죠. 이 라인이 볼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급물살인 거고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윤리조항 통과 여부랑 XRP가 도대체 무슨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그냥 남의 집 싸움 같고 XRP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코인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어요. 이 조항이 세게 들어갈수록 이 법의 수명이 길어지겠죠. 왜냐면 반대당이 요구한 조항이 법에 박히는 순간 이 법은 한 정권의 법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 양당이 초당적으로 같이 만든 법이 되거든요. 집으로 치면 공동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기들이 넣으라고 했던 조항들이 들어있는 법을 뒤집자고 말하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게 XRP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법이 다루는 코인들 중에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실제로 몇 년짜리 소송까지 겪어본 코인은 사실상 리플 XRP가 유일합니다. 그 시절을 견딘 홀더분들 몸으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규칙이 흔들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XRP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어느 정권의 4년짜리 호의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갖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행정부의 해석은 다음 정부가 지울 수 있어요. 근데 법전에 박힌 글자는 지우지 못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홀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말은 이 윤리조항이 슬쩍 빠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단단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그 조항이 역설적으로 이 법의 보증서가 되겠고, 정권이 설사 바뀐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측에서 밀어붙였던 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법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예측 시장에서 이 법의 연내 통과 확률이 30% 초반대까지 식어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이 합의 소식이 지금 방금 전 떨어졌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기대를 거의 접은 순간에 자물쇠가 막 풀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쏟아진다. 큰손들의 돈이 드디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관들은 지금 코인을 사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들고 오는 중이었다라는 거고, 이 사는 것과 이사 오는 거, 이 두 가지 차이를 모르면은 두 가지 실수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숫자를 보고 실망해서 던진다거나, 제목만 보고 설레가지고 몰빵 투자 쫓아간다거나, 이번 달에 미국 월가에서 조용히 시작된 일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비트코인을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통로 ETF라는 게 있죠. 큰손들이 코인을 살 때 즐겨 쓰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가 기관 동향을 재는 대표 온도계처럼 쓰이는데요. 이 문에서 지난 2달 동안 12조 원이 넘는 돈들이 빠져나갔다는 거고, 무려 8주 연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들어가지고 2,900억 정도가 다시 들어오면서 유출 행진이 멈췄고요. 지난주에도 1,100억 정도 남짓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 빠져나가다가 최근 2주 연속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요. 아, 드디어 이제 돈들이 돌아오는구나. 이제 바닥 짚고 반등하는 건가.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요. 그 얘기가 정확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2주 동안 들어온 돈을 전부 다 합쳐보면 약 4,1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나간 돈이 12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돌아온 건 그중에 3% 남짓입니다.
100만 원을 빼간 사람이 3만 원 돌고 들어온 셈인 건데, 심지어 이 4,100억은 앞선 8주 가운데도 가장 적게 빠졌던 주의 유출액 약 3,400억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게 현재 미국 코인데스크 측의 계산입니다. 지난주 속사를 뜯어보면 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월요일 하루에만 6,300억이 유출되면서 이번 달 최대 유출일로 문을 열었었죠. 근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내리 돈이 들어오면서 간신히 플러스 1,100억 정도로 한 주를 마감한 겁니다. 이 분석업체 BRN 측에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지금 들어오는 돈이 나간 돈을 압도하는 주가 여러 주 연속으로 나와줘야지만 그때 가서야 기관들이 구조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쏟아진다? 이런 식의 어그로성 제목들은요, 지금 시점은 사실상 절반만 맞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 보고 솔직히 힘이 조금 빠졌는데 또 희망 고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같은 주말에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하필 한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 앱스토랩스 대표 에이버리 칭이라는 사람이 3프로TV에 출연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5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는 자산을 디지털화다라고요. 국채,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들, 그리고 MMF, 여러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안전한 곳에만 굴리는 펀드입니다. 여기에 주식까지도 포함된다면은 이런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로 거래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ETF 창구는 저 모양인데 이 사람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이력을 찾아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냥 코인회사 사장이 아니라요. 미국에서 상품과 파생시장을 감독하는 기관 CFTC의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이고요. 미국 하원에 나가서 관련 법 증언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심판들이 모이는 회의실에 앉아본 사람이라는 뜻인 건데, 참고로 이분이 언급한 미국 법안 이야기는 오늘 낮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대신에 한 가지는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회사의 체인에서는 이미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초대형 운용사의 디지털 상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 본인이 그 시장에 판을 깔고 베팅까지 해둔 당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학자의 전망이 아니라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의 전망으로서 걸러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이상했는데요. 이 숫자가 초라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문과 이 사람이 보는 문이 서로 달랐다라는 건데요. 기관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문은 사실상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매수의 문, ETF 같은 창구로 코인을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관광객이에요. 입장권 끊고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지난 2달 12조 원 유출이 딱 그 장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의 문입니다. 기관이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들, 국채나 펀드 같은 걸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증서로 바꿔서 올리는 겁니다. 이걸 토큰화라고 부르는데, 관광객은 언제든지 떠나겠지만 짐을 싸들고 이사 온 사람은 웬만해선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살림이 그 동네에 깔려 있으니까요. 지금 칭이 말한 5년의 미래는 첫 번째 문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문 이야기였던 거죠.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남의 동네 말고 우리 XRP 동네에서요. 칭이 예언한 품목이 총 3개였습니다. 국채, 그리고 MMF, 그리고 주식, 이 3개를 명부 삼아서 리플 레저를 포함해가지고 XRP가 굴러다니는 블록체인을 하나씩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입니다. 1년 전 리플 레저 위에 올라와 있던 토큰 형태의 미 국채는 750억 정도 규모였었는데요. 그게 올해 봄 기준으로 6,200억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8배죠. 근데 저는 이 8배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움직임들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국채 토큰들이 오고 간 금액들이 1,000억 원 남짓이었는데요. 올해는 넉 달 만에 5,200억까지도 오고 갔습니다. 무려 5배라는 거예요. 찍어만 놓고 먼지 쌓인 게 아니라 실제로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올리는 주체도 온도, 오픈헤든 같은 토크나 전문 회사의 미국 대형 운영사 구겐하임 쪽 상품까지도 이름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MMF, 이건 리플 레저가 세계에서 처음 해본 품목인데요. 재작년 늦가을 영국의 인가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아칵스 측에선 영국 대형 운영사 어브르든의 7조 원짜리 초안전 펀드 일부를 리플 레저 위에 토큰으로 올렸습니다. 리플 공식 발표에 나온 내용이고, 리플도 여기에 75억 정도를 직접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칵스가 약속을 하나 걸어뒀죠. 올해 중반까지 1조 5천억 정도 규모 자산을 리플 레저에 추가로 올리겠다라고요. 올해 중반이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은요. 솔직히 리플 레저의 아직 빈방입니다. 전세계 토큰 주식시장이 1년 사이 2조 원 넘는 규모로 커지는 동안 우리 동네에 입주한 주식은 없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우시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빈방입니다. 그 방에 열쇠가 걸린 실험이 이번 달로 날짜가 박혀 있고요. 미국의 DTCC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름은 낯설어도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과 채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어두는 장부를 지키는 곳. 말씀드리자면 월가의 등기소인데요. 이 등기소가 맡아 지키는 자산이 우리 돈으로 약 17경 원 규모고요. 조 위의 단위가 경이죠. 우리나라 1년 경제 규모의 60배가 넘어요. 근데 이 등기소가요. 지난 5월달 초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토큰 자산의 한정 실거래 실험을 시작을 하면서 10월 달에 정식 서비스를 열겠다. 그 대상이 뭐냐? 미국 대형회사 1000곳의 주식, ETF, 그리고 미국의 국채입니다. 칭이 말한 그 세트가 5년 뒤가 아니라 바로 이번 달, 그것도 월가 등기소에서 리허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실험을 함께 준비하는 실무 그룹이 50여 개 회사인데요. 명단에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서클, 온도 같은 이런 이름들이 쭉 있고 그 사이에 리플 프라임이 있습니다. 리플이 큰손 전용 창구를 키우고 있는 회사인데 올해 봄에는 미국 증권 결제 쪽 회원 명부에서도 이름을 올렸고 5월달에 이 실무 그룹까지도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의 진짜 무대는 매일 시세창 옆에 뜨는 ETF 자금표가 아니라요. 바로 이 명단이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다들 관광객 숫자를 세는 동안 이삿짐 트럭은 등기소 앞에 줄을 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3분기를 두 개의 문을 판정하는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그림은요. 매수의 문, ETF 쪽은 여름 내내 미지근한 회복 시도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2사의 문 쪽에서는 이번 달 한정 실험, 10월 달 정식 개장 사이에 입주 소식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때부터 4분기에 두 가지 문이 같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심판석에 앉아본 내부자가 가리킨 방향성이 말뿐이 아니었어요. 리플 레저 위에 실물 사례로 이미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 국채는 8배고요. 이동량은 5배. 이런 데이터들이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등기소의 달력이 날짜로 못 박혀있죠. 이번 달 실험, 10월 달 정식. 이게 미뤄지면 바로 티가 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ETF 창구도 규모는 작지만요. 유출 자체가 멈춘 지 2주째라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일단 P는 멎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스페이스 X 주식이 100주라면요. 그 중에 32주가 이 주식은 떨어진다 쪽에 걸려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00주 중에 5에서 7주 정도였는데 무려 한 달 만에 5배가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이 판을 조용히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답글 하나를 남겼는데요. 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해요. 오늘은 이 한 줄이 왜 그냥 화풀이가 아니라 계산이 깔린 말인 건지, 그리고 이번 이야기가 도지코인이 앉아있는 자리랑 무슨 상관인 건지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볼게요. 솔직히 요즘 스페이스 X 주식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나스닥에 상장했었는데 시작 가격이 우리 돈으로 주당 약 20만 원이었었죠. 상장하고 세 번째 거래일에는 장중에 3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작 가격보다 66%나 높은 자리였고요. 회사 몸값으로는 미국 시장 5등이었고 아마존을 제껴버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자리까지 넘본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었죠. 근데 딱 한 달 뒤 지난 20일 무려 17만 7천 원대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시작 가격 20만 원도 깨졌고요. 꼭대기에서 재면은 무려 47%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몸값 순위도 8위까지도 밀려버렸는데 도지코인 들고 계신 분들 이 그림이 남 얘기 같진 않으실 거예요. 도지코인도 지난달부터 크게 밀리고 나서 지금 108원 안팎에서 옆으로 기는 중이고요. 역대 최고가랑 비교하면 90%쯤 내려와 있는 자리다 보니까요. 일론 머스크랑 이어진 자산들이 지금 다 같이 추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그림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들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하락에 돈을 걷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죠. 금융 데이터 회사 오텍스 집계로는 지난 16일 기준 이 사람들의 이득이 약 13조 원, 6월 초까지만 해도 오히려 1조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13조 원을 번 이미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머스크가 너희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부리는 억지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의 규칙부터 아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그 구조는 간단해요. 남의 주식을 빌려가지고 먼저 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팔면은 제 손에 20만원이 들어오죠. 나중에 이 주식이 15만원으로 떨어지면은 15만원 주고 사서 빌린 주식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5만원이 남죠. 가격이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요. 빌린 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이 조건 하나만 기억하시면요.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제 13조 원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그 13조 원은요. 아직까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지금 정리드리자면 이만큼 남는다는 이 계산서 위의 숫자입니다. 그 계산서를 진짜 현금으로 바꾸려면 방금 그 조건대로 주식을 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는 행동 자체가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매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득을 챙기려고 움직이는 그 순간 자기 이득을 깎아먹는 방향으로서 가격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티도 안 나죠.
근데 지금 스페이스X는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미국 CNBC가 전한 S3 파트너십 집계를 살펴보면은 하락에 걸려있는 주식이 약 2억 600만 주,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물량이 무려 32%,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37조 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속도는 더 놀라운데요. 한 달 전에 4천만 주였던 게 지난주 1억 8,500만 주가 됐고 지금 2억 600만 주가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천만 주가 넘게 늘었는데 이대로 그 다음 주가 된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주식 3장 중에 한 장이 언젠가 반드시 사야 되는 예약 대기줄에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 하나만 짧게 쓰고 지나가겠습니다. 만원 극장에서 관객 100명 중에 32명이 좁은 비상구 하나로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시작되면요. 그 몸싸움 자체가 문 앞을 더 비싸게 만들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쇼스퀴즈라고 부르고요.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손해를 줄이려고 한꺼번에 주식을 되사면서 가격이 오히려 급하게 튀어오르는 현상들, 미국 밸런스가 짚은 지점도 정확히 여기입니다.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쇼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구조에 정말로 불이 붙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 초반에 들려드린 머스크의 그 한 줄, 사실 사연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답글 자체가 미국 시간 지난주 목요일 저녁 때 어떤 이용자의 글 밑에 달린 답글이었습니다. 이 새 글도 아니었고요. 공식적인 발표도 아니고 남의 글에 단 답글 한 줄.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가 이걸 찾아내가지고 기사로 내보내면서 그날 스페이스X 주가가 6%대 상승했고 무려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성공을 합니다. 18만 9천 원 선까지 상승을 했었죠. CNBC는 이 답글이 알려진 게 반등의 배경이라고 설명을 직접적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밸런스 계열 매체는 한 발 더 나가서 경고를 본 공매도 쪽이 미리 주식을 되새기 시작한 게 상승을 도와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묵은 답글 하나가 발굴됐다는 이유만으로 방향성이 바뀔 정도라면은 지금 이 시장은 성냥 한 깁이면은 불이 붙는 상태라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한테는 전적이 있죠. 2018년 테슬라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한테 포지션이 터지기까지 3주 남았다라고 했었고 이번 기사에 따르면 그 뒤 테슬라 주가는 급등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4년 빌 게이츠가 테슬라 하락에 베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 자율주행과 로봇 대량 생산들이 이루어지면 공매도는 전부 다 파괴될 거다. 게이츠조차도 예외가 아니라고 받아쳤었는데요. 이 공매도를 혁신에 반대하는 베팅이라고 불러왔었고 아예 불법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한마디를 더 얹었죠. 목표를 이루면 스페이스X의 가치는 지구보다도 커질 거라고요. 그럼 말은 들었으니까 이제 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량이 실제로 그어질 수 있는 날짜가 코앞에 2개가 박혀있고 먼저 첫 번째 날짜가 미국 시간 기준 23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이겠죠. 이 스타쉽 13차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엔진 문제로 한번 미뤄졌었죠. 그리고 다시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술 점검 때문에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요. 게다가 두 번째 날짜가 더 큽니다. 다음 달 4일이에요.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5일 새벽, 8월 5일 새벽이죠. 이 상장 후 첫 번째 분기 성적표가 나옵니다. 스타링크 인터넷 사업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발사 사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크고 있는지 그 숫자가 공개 시장에 처음 깔리는 날인데요. 해외 분석 매체들은 벌써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발사나 실적이 기대를 크게 웃돌면은 하락 베팅 세력에 되사기가 몰리게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약 36만 원 수준인데요. 지금 가격이 거의 2배 뛰기죠. 물론 중립적인 의견도 있고요. 또 매도하라는 의견을 낸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이 그 자리라는 거는 하락의 건 32%,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들이 그만큼 크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도지코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머스크 자산인데 주식과 도지코인은 지금 비관의 모양이 정반대죠. 주식 쪽은 방금 보신 것처럼 하락 베팅이 꽉 들어차 있고 그럼 도지코인은 어떨까요? 이 도지 선물판,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데 돈을 거는 판에 걸린 금액들 전체가 2달 전 한창 때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락 쪽으로 쏠렸다는 신호도 딱히 없죠. 쏠림이 생기면 움직이는 지표가 거의 제로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식에는 베팅이 너무 많이 쌓였고 도지에서는 베팅이 아예 빠져나갔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방아쇠가 당겨져가지고 되사기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 폭발은 주식 쪽에서 납니다. 도지에는 한꺼번에 되사야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대신에 도지코인은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는 관측석 맨 앞줄에 앉아있겠죠. 일론 머스크 자산 전체를 향한 비관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이 32%라는 숫자로 찍혀 있고요. 그 비관성이 되감길지
판정나는 날짜가 바로 달력에 박혀 있다라는 거. 이 도지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뉴스의 의미는 당장 가격을 밀어올리는 재료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 달 4일 실적까지 약 2주일 정도. 저는 이 구간이 32% 고매도에게 아주 불리하게 기울어진 시험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되사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사람들이죠. 2억 600만 주라는 예약 매수가 구조적으로 깔려있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문은 좁습니다. 두 번째로 방어세 후보가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모레 아침과 다음 달 4일 밤이라는 날짜 박힌 형태로 연달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 성적표는 처음 공개되는 숫자라서 좋은 쪽이 됐든 나쁜 쪽이 됐든 이 놀라는 폭, 변동성 자체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 세 번째로 어제 이미 봤습니다. 묵은 닭글 하나에도 되사기가 움직인다라는 게 실축됐죠. 그래서 기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벤트를 하나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그 출렁임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락 배팅이 조금씩 발을 빼는 되사기발 반등 시도가 반복되는 흐름들, 그리고 도지코인은 그 2주일 동안 지난달 급락때도 버텨준 107원 언저리를 지키느냐, 이 주식 쪽에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그 온기가 옆자리까지 실제로 번지느냐를 지켜보는 자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